하고 여러분 잠깐 잘 쉬셨나요? 자, 티타임 잠깐 가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우리 보면 이 3주차는 앞 시간도 그렇고 이번 시간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했던 내용들을 조금 다시 한번 되새겨 가면서 정리한다라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편하게 앞에서 했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습득을 했다면 이번 3주차 수업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정립하는 그러한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한국 식문화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전통 음식의 상차림은 어떻게 차리는가, 그리고 향토 음식, 대표적인 음식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를 살펴보고, 또 마지막에 우리 한국의 음식을 세계화시키는 한국 음식 세계화, 한식의 세계화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다양하게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통 음식의 상차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한국 음식에 대해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으면 되겠고, 그리고 또 한식 세계화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으면 되겠고,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을 좀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일반적으로 보면 일상식입니다. 반상이라고 하죠. 우리 일반적인 밥상입니다. 밥을 먹는 상. 그래서 사람이 생활에서 매일 먹는 밥상을 우리가 일상식이라고 얘기를 한다. 우리가 보통 쌀을 주식으로 하기 때문에 쌀을 이용한 요리를 우리가 일상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주식에 따라서 곡물을 주로 하는 반상과, 그리고 장국상, 그리고 죽상, 밥이나 아니면 죽을 이런 것들을 같이 곁들인 그러한 상을 우리 일상식으로 먹고 있다. 또 특별한 날에는 손님을 청해서 대접하는 교자상이나 또 술과 같이 곁들 수 있는 주안상, 그리고 차와 곁들이는 다과상을 내놓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반상을 보면 밥, 국, 탕도 속합니다. 김치를 기본으로 차리는 밥상으로서 찜, 전골 등의 그런 반찬과 그릇 수에 따라서 3첩, 5첩, 7첩, 9첩 이렇게 홀수로 올라가면서 12첩 반상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할 수 있다. 앞에서 했던 내용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상은 3첩, 5첩, 7첩, 9첩 인근위만 드실 수 있는 12첩 반상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상차림이 3첩, 5첩까지는 하나의 상차림으로, 그림으로 보면 맨 위에 있는 그러한 하나의 상차림을 다 찰 수 있지만 7첩, 9첩으로 넘어가면 그러한 상에 올릴 수 있는 그런 범위 한계를 벗어나기 때문에 겹상을 둠으로써 거기에 따라서 다르게 상차림을 여러 개로 구성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또 장국상을 보면 국수나 만두, 떡국 등을 주식으로 차린 상을 우리가 장국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죽상은 죽, 응이, 미음 등을 주식으로 차리는 상차림을 죽상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 음식을 가지고 대회를 나간다 그러면 죽상이나 면상, 그리고 반상 이런 것들을 상차림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내용 구성물들을 같이 차리는 것을 우리가 이러한 죽상이다, 뭐 반상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주안상, 술을 대접하기 위해서 술과 안주가 되는 음식을 차리는 상차림을 우리 주안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다과상은 떡류, 조가류, 그리고 생가류와 음료 등을 주식으로 중심으로 차리는 상차림을 우리 다과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자상은 잔치나 경사가 있을 때 여러 그런 사람을 함께 대접하기 위해서 차리는 상차림을 교자상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앞에서 했던 내용, 우리 의례, 통과 의례에 따라 상차림이 달라진다라고 얘기했었죠. 사람이 일생을 지내는 동안에 치르는 의식을 우리가 통과 의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례 때마다 의식과 함께 차려지는 음식을 우리가 의례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통과 의례에는 출생, 377일, 100일, 돌, 관례, 그리고 혼례, 회갑, 회혼례, 상례, 제례 등이 있다. 동양 문화권에서는 일륜대사라고 해서 관혼상제를 사례로 특히 중요시 여기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시절식을 우리가 보면 사계절에 의해서 또 24절기에 따라서 차려서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누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절식은 사계절이 분명한 우리나라는 명절과 계절에 따라서 새로운 음식을 즐기면서 어떤 애군을 뗀다 그러죠. 재앙을 예방하고 몸을 보양하면서 조상을 숭배하는 풍습으로 24절기에 따른 절식과 추나 추동 계절에 따른 시식을 우리가 시절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절 음식은 보통 보면 자연을 숭상해서 때와 절기에 맞춰서 특별한 음식을 차려서 만들어서 먹던 그런 음식으로 조상에게는 예를 갖추고 그리고 이웃과 서로 나누어 먹으면서 영양을 보충하고 서로 단합했던 협동했던 그런 음식이 시절 음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절식은 다달이 있는 절기와 명절에 차려 먹는 음식이다. 그래서 시절식과 절식을 여러분이 조금 나누어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단일, 단삼, 단오, 칠석, 중구와 같이 홀수이면서 같은 숫자로 되는 날은 큰 명절로 여겼으나 요즘에는 설날, 단오, 추석을 3대 명절로 꼽고 우리가 지켜가고 있다, 즐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 설날에는 어떠한 것들을 대표적으로 먹었는가? 원단이라고도 하고 떡국, 전, 적, 한과, 과일 등으로 차례를 지내고 온 가족과 함께 새해를 지내는 그러한 음식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지금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입춘, 봄이 오는 입춘 때는 입춘 오신반이라고 해서 시고 쓴 맛이 나는 청, 적, 황, 백, 흑색의 5가지 나물류를 먹음으로써 오행의 각 기운을 보충하고 입맛을 돋우게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음식을 차려서 우리가 먹었다, 즐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정월 대보름을 보면 음력 1월 15일로 신라시대부터 지켜온 명절로서 오곡밥, 귀발기 술, 그리고 묵은 나물 등을 먹는 풍습이 있고 오곡은 중요한 곡식으로서 쌀, 보리, 조, 콩, 기장을 우리가 오곡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등의 종류의 그러한 곡물과 함께 생밤, 호도, 잣, 콩 등을 부름이라고 해서 우리 자기 나이 수만큼 깨먹는 그런 풍습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풍습을 그대로 지키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단오 때에는 음력 5월 5일로서 수린날, 천중절이라고도 하고 또 수이치떡, 제오탕, 증편, 앵두화채, 도행병, 도미찜 등을 즐기는 그러한 음식 문화를 가지고 있다. 또 삼복이라고 해서 우리 초복, 중복, 말복 우리 요즘도 잘 지키고 있죠. 초복, 중복, 말복이라고 해서 더위를 잘 이겨내고 몸을 보호하는 음식으로서 육개장, 게삼탕, 게장국, 임자수탕, 미역국 등을 먹는 풍습이 있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가위는 음력 8월 15일로서 추석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대 명절로서 추수한 햇 곡식과 햇 과일로 조상께 차례를 지내고 성묘하는 날이 바로 한가위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지가 있습니다. 동지는 1년 중에서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로서 우리 팥죽을 쏘아서 먹는 풍습이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전에는 그 시기에 나는 식재료를 이용해서 우리가 음식을 나누었지만 요즘에는 다양한 식재료가 계절에 상관없이 재배되고 나오기 때문에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식재료를 이용한 것을 우리가 먹고 싶을 때 그때 즐기지만 이런 시절식이 있다. 그때가 제때이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보시면서 보시면 조금 편할 것 같습니다. 자, 향토 음식은 우리 특징을 보면 지역마다 자연적, 기후적 특성이 달라서 서로 다른 특징을 지니면서 발달시켜 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북쪽으로 갈수록 간이 싱겁고 매운맛도 덜하고 담백하다. 음식의 종류는 적지만 크기가 크고 양이 푸짐하다. 북쪽으로 갈수록 싱겁다. 날이 차기 때문에 그렇게 짜게 하지 않아도
기온이 낮기 때문에 더 보관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좀 춥기 때문에 높은 칼로리를 내기 위해서 매운맛을 더 낼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 담백하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남쪽으로 갈수록 음식의 간이 세고 매운맛이 강한 것이 특징이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대표적인 음식을 한번 살펴보면, 자, 경상도는 진주 비빔밥, 통영 비빔밥, 헛제사밥, 안동의 헛제사밥 앞에서 봤었죠. 해물파전 등이 유명하다. 자, 전라도는 전주 비빔밥, 그리고 추어탕, 홍어찜, 고들빼기, 김치 등이 유명하다. 우리가 어떤 경조사가 있을 때 가서 보면 그 지역에 이 식재료, 이로 만든 그러한 음식이 빠지면 손님을 조금 홀대했다.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전라도에서는 홍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홍어를 많이 얘기해요. 예전에 경상도 쪽에도 보면 우리 고래고기도 많이 했었지만 지금 환경운동, 생태 이런 문제 때문에 고래고기 즐기기는 하지만 고래고기도 많이 올려놓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충청도에 보면 호박 범벅이나 녹두편, 그리고 청포묵, 올갱이국. 우리 올갱이국이다 그러면 우리 올갱이라 그러면 뭘까? 우리 다슬기도 올갱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용봉탕, 그죠? 여러분들 용봉탕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라를 이용해서 끓인 그런 탕이죠. 자, 경기도에 보면 경기도는 조랭이 떡국, 그리고 홍해삼, 주악, 편수, 장떡 등이 유명하다. 그래서 경상도에서도 장떡이 유명하지만 경기도에서도 장떡을 해서 먹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상도는 남해와 동해를 끼고 있어서 해산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러한 해산물을 이용한 요리들이 많았고, 또 거기에 곡창지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곡물을 이용한 곁들여진 그런 상차림을 가지고 있다. 전라도는 우리 구가나 방가들에 의해서 음식 문화가 지속적으로 계승, 발전해가고 지금도 전승되어서 만든 그런 음식들을 먹고 있다. 그리고 비빔밥에는 녹두를 곁들여서 만든 그러한 황포묵을 넣은 그러한 비빔밥을 즐기고 있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충청도는 아무래도 바다, 서해를 끼고 있죠. 그래서 서해에서 나는 그러한 해산물류를 많이 이용을 하고, 그리고 우리 곡창지대에서 나는 이런 곡물류를 같이 곁들여서 음식 문화가 발전해 가고 있다. 그리고 충청도 음식의 그런 특징을 보면 된장을 많이 사용한다는 그런 특징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경기도는 개성과 이렇게 인접해 있기 때문에 전통 음식이 많이 발전되고, 그리고 대량 수수들에 의해서 음식 문화, 조리 기술이 발달되면서 다양한 식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울은 우리 예로부터 도읍지였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런 음식 문화를 가지고 있다. 궁중 음식을 중심으로 발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서울의 음식 문화는 격식과 이러한 격식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리고 양을 보면 적지만 종류가 많고 다양한 것이 또 특징입니다. 보면 장국밥, 설렁탕, 너비아니구이, 신선로 등이 대표적인 음식이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강원도를 보면 산과 바다를 끼고 있고 비교적 음식 문화가 소박한 것이 또 특징이다라고 하고, 또 거기에 강원도를 보면 고추장을 많이 사용하지만 간이 맵지 않은 것이 또 특징입니다. 심심하게 만드는 것이 또 특징입니다. 대표적인 음식을 보면 감자밥, 황태구이, 오징어 순대, 메밀막국수 등이 대표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주도는 우리 어류와 바다죠. 섬이기 때문에 어류와 해초를 이용한 그러한 음식 문화, 소박한 음식 문화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양념을 적게 사용하지만 간은 조금 짠 편이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보통 옥돔죽이나 전복찜, 빙떡, 메밀조배기 등이 제주도의 대표적인 음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이북 지역을 보면 황해도, 평안도, 한경도 이렇게 이북 지역을 보면 황해도는 곡창지대이다. 그래서 연백평야와 재래평야를 끼고 있죠. 그래서 비교적 윤택한 식생활을 즐겼던 그러한 곳이 바로 황해도 지역이다. 음식에 윤택하다 보니까 기교를 부리고 하는 그런 거보다는, 기교보다는 좀 큼직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나누어 먹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황해도가 또 특징입니다.
우리가 좀 잉여가 되어 있으면 이런 것들을 조금 기교 부리고 다른 것을 만들어 보고 이런 것을 할 것 같은데, 나눠 먹는 비교적 소박한 그러한 문화를 가지는 것이 또 황해도이다. 평안도는 산악지형을 끼고 있고 또 냉면이 유명한 것이 또 특징입니다. 함경도를 보면 우리 가장 북쪽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가장 추운 곳이다. 그리고 험한 산을 끼고 있고 논농사보다는 밭농사를 많이 짓는 그러한 식재를 이용해서 만들었고 또 어업이 발달했던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음식의 특징을 보면 간이 싱겁고 담백하고 고추나 마늘 등의 그런 양념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지역이 환경도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북에 통틀어서 우리가 대표적인 음식을 보면 냉면이나 순대, 그리고 돼지탕, 가자미, 식혜, 그리고 만두 등을 우리가 예를 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식 세계화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할 것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보통 보면 외국의 그런 식문화,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들어와서 외국 음식 문화 중에 가장 자리를 잡은, 정착된 그런 음식이 이태리 음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에서도 봤지만 우리가 반상도 있지만 우리 그 면상, 이 면을 좋아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 이전에 우리가 그 한국 전쟁을 치르면서 그 공급받았던 그런 밀가루를 이용해서 빚어서 먹었던 수제비나 아니면 국수, 이런 종류를 우리가 많이 섭취하면서 면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한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이탈리아의 그런 면 요리, 스파게티, 파스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이용해서 음식이 한국의 문화에 맞았고, 또 이태리의 그런 음식의 문화를 보면 가정식입니다. 그래서 어떤 멋을 부리고 기교를 부리기보다는 푸짐하게 내놓는, 나누어서 먹는, 물론 이탈리아에서도 나누어서 먹기도 하지만 이탈리아 피자 한 판 각자 시켜서 각자 먹습니다. 씬 피자잖아요. 얇은 피자잖아요. 그런 문화와 우리나라와 나누어 먹는 이런 문화가 같이 곁들여지면서 이탈리아의 음식 문화가 정착을 했는데, 이탈리아의 그러한 음식 문화가 우리나라에 정착을 할 수 있었던 그러한 이유를 보면, 보통 보면 우리도 이러한 문화가 한식을 세계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세계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민간 기업에서 먼저 뛰어들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외국의 음식이 우리 국내에 들어와서 자리 잡는 그런 형태를 보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지속적으로 재정을 지원해 주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이용하면서 이러한 그 음식 문화가 발전이 되어지고 있는 그런 형태를 보이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맨하탄이나 아니면 이런 조금 상권이 좋은 중심 지역에서 음식을 보급하기 위해서 민간 기업에서 먼저 뛰어들고 열심히 발전시키고자 했으나, 그러한 적자가 나는 부분, 처음에 음식 문화, 한국의 음식 문화 외국인들이 접했을 때 굉장히 낯설합니다. 멀어해요. 제가 이태리에 가서 그 김치찌개를 한번 끓였다가 그 동네에서 그 집에서 쫓겨날 뻔했습니다. 그 정도로 김치의 그러한 냄새, 이 장류에 대한 냄새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한국 음식이 한류를 타고 많이 보급이 되고 알려지면서 일부러 한국 음식이 몸에 좋다라고 해서 그런 음식들을 즐겨서 찾아서 드시는 분들도 있지만, 초창기에는 그랬습니다. 우리도 물론 우리 조금 상업화된 그런 커리, 인도 음식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잘 받아들이지만 전통적인 커리는 굉장히 쾌쾌하고 굉장히 향신료가 강합니다. 그래서 잘 접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또 식재료에 들어가는 그런 허브, 향채소에 따라서 우리가 잘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현지화시키는 것.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그런 식재료를 직접 공수해서 그 나라에서 그 맛을 그대로 공급할 수도 있겠지만, 이 농산품들이 그 나라의 어떠한 그 보호에 의해서
직접 들어가지 못하고 식재료가 그 지역에 있는 유사한 식재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가공으로 시켜서 가공되어서 많이 나가기도 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그 나라에서 보급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있는 장류 아무리 우리가 몸에 좋고 유익하고 우리에게 좋다라고 하지만 그러한 장류를 그대로 외국에 있는 처음 접하는 외국인들에게 내놓을 때는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희석시킬 것인가. 또 하나 한식의 그런 세계화에 대 있어서 문제점은 이런 식문화, 한국에 대한 이런 식문화를 알고 거기에 맞춰서 만들어가는 그런 음식을 지속적으로 이어져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한국에 있는 그런 음식을 가지고 있는 기술자, 우리 조리사들이 가서 전수만 해주고 돌아오게 되면 그 나라에서 그 현지에 있는 조리사들이 그것을 기술을 습득해서 만들어갈 때는 또 본인들의 식으로 돌아가서 그 음식 맛이 약간 현지화되는 그런 형태로 가요. 근데 그런 형태가 우리 한국 음식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면 되는데 현지화로 완전히 돌아서는 그런 형태를 보이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해외에 있는 그런 일반적인 그런 한식당들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여행을 가는 그런 관광객들을 위한 그런 한식당들이 주로 관광지 주변으로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 널리 성업하고 있는 그러한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한국의 관광객들이 잘 찾지 않고 가지 못할 때에는 또 폐업했다가 또 갈 때는 다시 오픈했다가 이러한 것들이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가지 못하고 끊기는 그러한 현상들, 이러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한식을 세계화하는 데 있어 굉장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 한국 음식을 세계화시킬 때 개발하는 단계에서부터 어느 지역으로 갈 것이냐에 따라서 그 지역에 맞게끔 개량을 해서 그렇지만 개량한다고 해서 우리 전통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개송시켜 가면서 거기에 그 나라에서 나는 식재료를 가지고 만들어서 가장 비슷한 그리고 현지인들이 꺼리지 않는 그런 음식물을 만들어서 보급하는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국가에서 나서서 우리가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각 부서들이 이렇게 한 곳으로 집약되어서 나가면 괜찮은데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 파트로 나눠져서 보급을 하다 보니까 조금 하나의 단일된 그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분산되면서 흐지부지되는 그러한 경향을 보인 것, 그래서 실패하는 그러한 것들도 우리가 경험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식 세계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우리 어떠한 한류 스타들에 의해서 한국 음식이 지속적으로 보급되고 찾는 외국인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몸에 좋다라는 것들도 외국인들이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한식을 연구하고 지속적으로 전문조리사로 나아갈 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그들에게 맞게끔 그 나라 기후에 문화에 맞게끔 적용시켜서 우리가 가지고 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제도적인 법제적인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함께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 뒷받침 속에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찾아보는 것, 이런 것들도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한류의 열풍에 따라서 우리가 또 한국 음식이 건강식이다, 웰빙을 추구하는 음식이다 라고 알려지면서 많이 즐기고 있다. 우리의 김치 문화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일본의 김치가 더 알려지는 그러한 또 기이한 현상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바로잡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생각할 때 우리 한국 음식, 한식은 굉장히 영양적으로 우수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긴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화 자원으로서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기본 베이직으로 해서 그들에게 맞는 기호에 맞는 그런 음식으로 개발해서 보급한다면 외국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우리 보통 한식재단에서 이런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지만 우리 다양한 부분, 우리 외무부 그리고 이런 음식을 담당하는 농림부 이런 부분 쪽에서도 하나의 단일화된 그러한 정책기구에서 나가는 그러한 국가에서 뒷받침을 해준다면 좀 더 중간에 끊기지 않고 길게 장수할 수 있는 그러한 한국식 그러한 코리안 레스토랑들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면서 이러한 문화들이 좀 더 발전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머리가 아프고 할 때 현재 상황이 급속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한국 음식 세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먹었던 그 용어 우리 용어도 정리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정립된 지가. 그래서 해외에 나가면 다 영어식 발음으로 우리 뭐 김치찌개를 김치찌개 그대로 영어식으로 써서 이렇게 하는 경우 된장찌개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메뉴명은 통일을 시켜서 나가고 있지만 한국에 와서 먹었던 그런 지역의 음식의 그런 메뉴명과 또 이런 표준화된 그런 메뉴명이 또 다른 경우에 또 외국 고객들이 그때 경험했던 그 음식이 아닌 다른 음식이네 라는 거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김치찌개와 김치 두루치기, 김치볶음 이런 것이 다 다르듯이 그네들이 경험했던 게 다르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를 표준화시켜서 그들에게 선을 보이고 그들이 그 나라에서 찾을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 이 부분 굉장히 연구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머릿속에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녹여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잠시 가져봤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전통 음식은 우리 일상식과 의례식, 시절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향토 음식으로는 북쪽으로 갈수록 간이 싱겁고 매운맛도 덜하고 담백하다. 음식의 종류는 적지만 크기가 크고 양이 푸짐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남쪽으로 갈수록 음식의 간이 세고 매운맛이 강한 것이 특징이다. 자, 한식의 세계화 한국 음식이 건강에 좋고 웰빙 음식이라는 것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류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의 채널로서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주고 그러한 부분을 꾸준하게 해외에서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지속력을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는 시간 가져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우리 동서양식 문화의 특징과 차이에 대해서 같이 학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